언젠가 여러분이 상어 공격의 희생자가 될 확률이라는 건 아주 낮은데 거의 눈꼽만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포식자들을 둘러싼 많은 무시무시한 괴담들이 있죠. 비록 대부분이 오해이긴 하지만요. 상어가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피 한 방울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떨까요? 과연 사실일까요? 여러분이 마음 졸이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는 심각한 과장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의 상어들은 400m 떨어진 곳에서 나는 피냄새를 식별할 수 있긴 하지만 즉각적으로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놀랄만한 일은 피냄새가 반드시 공격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냄새는 공격을 유발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잠깐만요. 이 대본 누가 쓴 거죠? 상어는 인간보다 수백 배나 강한 매우 발달된 후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상어도 콧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콧구멍은 코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상어의 콧구멍은 숨쉬기보다는 냄새를 맡도록 특별히 고안되어 있어요. 그러니 상어가 물속에서 아주 작은 양의 다른 물질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어떤 상어들은 다른 상어들보다 냄새를 더 잘 해독할 수 있지만 3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나는 피냄새를 맡을 수 있는 상어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날카로운 돌에 발을 베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야! 첫째, 피냄새가 상어의 콧구멍까지 먼 거리를 여행해야겠죠. 그리고 얼마나 빨리 도달할지는 물살에 달려 있습니다. 물살이 더 빠를수록 냄새는 포식자에게 더 빨리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 상어는 그 냄새를 해독해서 흥미가 있다고 판단할 때만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까지 도착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해변으로 돌아가서 반창고를 붙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음료수 한 잔을 마실 시간도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상어가 인간을 사냥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상어는 입맛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레몬 상어는 아주 먼 곳에서도 피 한 방울의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절대 사람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연자 동물과 뼈 있는 생선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가끔 바다새나 작은 상어도 먹긴 하지요. 하지만 사람이요? 안 먹어요. 그건 그렇고 상어를 야생이나 수족관에서 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쨌든 이것은 치명적인 포식자 상어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괴담 중 하나일 뿐입니다.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상어는 의도적으로 인간을 사냥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어 공격은 이 포식자들이 수영하는 사람들을 바다 표범이나 바다 사자와 같은 보통의 먹이로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상어가 공격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상어의 호기심 많은 성질 때문입니다. 이 포식자는 먹을 만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한번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뷔페에서 음식 맛을 보듯이 말이죠. 상어가 수영을 멈추면 수명이 다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부분적으로만 사실이에요. 우선 상어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상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숨을 쉬는데 아가미 펌핑과 램 환수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할 때 상어는 볼 근육을 이용해서 물을 입안으로 빨아들인 다음 아가미를 통해 물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상어가 움직이지 않고 해저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상어가 램 환수 방식을 사용한다면 입을 벌리고 계속 헤엄쳐야만 물속에 있는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어가 계속해서 헤엄을 치지 않으면 필요한 산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400여 종 이상의 상어 중 20여 종의 상어만이 램 환수 방식만을 사용하여 호흡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종의 상어는 어떤 이유로 움직이지 못하면 숨을 쉴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상어들은 두 가지 호흡 방식을 모두 사용하거나 아가미 펌핑을 사용해서 해저에서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상어가 물에서 뛰어올라 보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을 쓰러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믿는다면 아마 스릴러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군요. 백상아리와 같은 일부 종의 상어는 실제로 2.4m 이상 공중으로 뛰어올라 물개나 새와 같은 먹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남아프리카에 있지 않은 한 물 밖으로 뛰어오르는 상어를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상어가 가까이 다가온다면 해파리 사이에 숨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만약 시간을 낭비하고 다치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사실 상어의 피부는 매우 두껍고 해파리에 쏘인 상처는 그들에겐 간지럼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상어의 눈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눈을 보호하는 특별한 막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극도로 고통스럽고 독이 있는 해파리에 쏘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런 스포일러였군요. 죄송합니다.
모든 상어가 포식자라는 것 또한 흔한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고래상어는 사실 변형된 아가미로 플랑크톤을 걸러먹고 사는 착한 거인입니다. 그리고 바다바닥에 사는 수염상어는 주로 성게, 바닷가재, 작은 가오리 등을 먹고 삽니다. 상어 공격 사건이 없었다고 해서 그 지역에 상어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상어는 해안과 심해, 세계 모든 해양에 서식합니다. 게다가 어떤 상어들은 심지어 신선한 물이 있는 호수나 강에서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만약 상어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상어를 묘사해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마 거대한 어뢰 모양 몸체, 여러 줄로 난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동물을 떠올릴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어의 크기와 모양은 매우 다양합니다. 400가지 이상의 종 중에는 20cm 길이의 가시줄 상어 같은 작은 종류에서부터 12m 길이의 고래상어 같은 거대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이빨을 가진 돌목상어는 적극적으로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괭이상어는 어금니처럼 보이는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빨로 단단한 껍질의 먹이를 으스러뜨립니다. 무자비하고 대담한 괴물이라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상어를 노려보거나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 있는데 빨리 도망칠 방법이 없다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고 공격성을 보이고 상어를 향해 헤엄쳐가며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상어 공격의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상어가 달려들기 전에 상어를 보지 못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상어를 발견하면 걱정해야 할 유일한 것은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세요. 아니면 저 멀리서 수영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세요. 그럼 상어가 알아들을지도 몰라요. 상어는 주로 수면 가까이에 머문다라는 말을 들으신다면 이것이 잘못된 오해라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이건 아마도 상어의 지느러미가 물 위로 보이는 전형적인 상어의 이미지에서 유래한 것일 거예요. 대부분의 상어들은 수면 근처에 머물지 않습니다. 상어들은 먹이가 더 많은 깊은 물속에 숨어 있기를 선호합니다. 상어는 먹이가 옆에 있을 때만 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상어는 어떤 각도에서든 공격하고 물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이거 뭐예요? 누가 내 대본에 장난치는 거예요? 누군가 상어가 수천 년을 산다는 말을 하거든 이것도 오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상어의 평균 수명은 보통 70년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모든 척추동물 중에서 수명이 가장 깁니다. 이 동물은 무려 300년에서 500년까지 삽니다. 과학자들은 그린란드 상어가 사는 물의 낮은 온도와 그들의 엄청난 크기 덕분에 신진대사가 매우 느리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결국 더 천천히 늙도록 만드는 거죠. 일부 영화에서 본 것과는 달리 상어는 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혀처럼 생긴 것이 있긴 한데 이 기관은 바시알이라고 불립니다. 상어의 가슴에서 입까지 이어지는 연골의 앞부분일 뿐입니다. 이 기관은 먹이를 먹는 데 사용되는 대신에 뼈의 일부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기관입니다. 영화로 인한 또 하나의 흔한 오해는 상어가 뒤로 헤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덫에 들어갔다가 뒤로 헤엄쳐 나오는 것처럼요. 현실에서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상어는 뒤로 헤엄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상어의 꼬리는 상어가 앞으로 나가게 하고 가슴 지느러미는 균형을 유지하고 몸을 돌리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해부학적으로 상어는 앞으로 나아가는 외에 다른 방향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핵심은 상어로부터의 멋진 충고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만 나아가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